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들을 주제는 정비법이라는 주제가 될 테고요. 이것도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일단 문제는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역시 한 3문제 정도만 좀 무난한 문제가 구성이 되고 한 3문제는 아주 어렵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 12문제라고 했었고요. 그 중에서 8문제 내외에 맞출 만한 문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은 각 6문제인데 이론상 한 3문제 정도밖에 맞출 문제가 없습니다. 더 어렵게 구성하는 게 몇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 7문제 중에서 많으면 5문제, 적으면 한 4문제 맞출 만한 문제를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은 조금 더 쉬워서 7문제 중에서 한 5문제 내외, 농지법은 좀 쉬우면 2문제, 작으면 1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8문제, 도시개발법, 정비법 묶어서 6문제, 그럼 이제 14문제 되죠. 거기다가 건축주택법 한 8문제 맞춘다고 쳐서 그러면 이제 아까 14문제에다가 8문제면 22문제, 농지법 21문제 해서 한 문제면 23문제 정도 해서 이게 이제 이론상 한 60점 정도 무난하게 받는 방법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하실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없어지면 건축법만 뒤지게 해서 다 맞춰버리겠다. 주택법 뒤지게 해서 다 맞추겠다. 예, 불가능합니다. 학원 강사가 들어가도 7문제 중에 각 7문제를 맞추거나 이런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가끔씩 오히려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쉽게 주고 건축법, 주택법을 말도 못하게 어렵게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법에서 안정적으로 일정한 점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골고루 전체적인 윤곽 가지고 약간 찍어간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이 절차법이라고 해서 실시계획 인가, 환지계획 인가, 준공검사, 그리고 환지처분공고, 환지방식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정비법은요. 자, 기본 틀이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 다음에 준공 인가, 이전의 고시 이런 순서에 따라서 정비 사업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자, 사업시행 인가라고 해서 이것을 건설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몇 세대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라는 식의 개념을 사업시행계획이라고 부르고 이걸 확정짓는 것을 사업시행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계획, 우리 앞에서 땅을 분양하는 계획을 환지계획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아파트 분양하는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 것인가 하는 게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준공인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이전의 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의 진행 절차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 예비 단계로서 논의가 되는 것이 바로 자, 정비 기본계획,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과정, 그리고 이제 시행제에 관한 부분 앞쪽 얘기 이제 살펴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본틀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공 인가, 이전의 고시라고는 기본 틀 자체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뒤죽박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6문제 중에 한 3문제 맞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맞추려면 무조건 큰 틀의 그림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논의할 게 정비 기본 계획 또는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 하려면요, 정비 구역의 지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여기다 몇 세대 아파트 정도 건폐를 용적률을 얼마를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비 계획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정비 계획하고 정비 구역이라고 하는 거, 요거 기준점을 삼게 한 것을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등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있고, 자, 세종시 같은 경우 특별자치시장 뭐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분수는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주로 논하게 될 텐데 이거 사람 없는 시골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의 작성 기준 등이요. 자, 무조건 정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할 테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이슈가 안 되고요. 도읍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대도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 할 때 도시공관리계 결정,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대도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시장은요,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지 알아서 수립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이 도지사고 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거의 이슈가 안 되고요. 그냥 체계로 끝내셔야겠고, 한편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50만이 안 되는 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시라고 부르게 되는데 일반시에서는 무조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넌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해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을 때 그때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의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단계 위에 있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요 관련해서 지금 30회 때 바로 지방의 의견 정책 생략 이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러면 지금 여전히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도읍 밑에 있는 시장이 따로 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수립했으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가시는 거야. 지금 인가받은 이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당연히 어떻다? 인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원칙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다.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두 가지가 이슈가 됐었죠. 자, 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한 상태에서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러면 실시객 인가를 받았을 때 경미한 상의 변경은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갔었죠. 면감, 비증감이라고 해서 10% 범주 내에서 면적 감소되는 경우 이때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사업비 10% 범주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이라고 하는 거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갔듯이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시장의 도지사에 이렇게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데 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당연히 얻었다. 또 승인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종류가 대단히 많은데요. 자, 사안이 경미하다라고 하면 얻었다.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해서 자, 이걸 이제 단축하고요.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가시죠.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게 되면 분석을 해 드릴 텐데 경미한 사항 키워드가 뭐라고요? 단축과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런 사안이 좀 단순하다, 작다라고 해석해서 이때는 어떻다? 따로 이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지금 외우실 건 단축 변경. 이 주제에서 외우실 주제는요. 단축 변경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 나머지는 다 과정이고요. 직접 시험 문제 구성할 수 있는 것. 단축 변경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특히나 30회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주민의 의견 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출제가 됐으니까 지금 주기상 이 챕터에서 다시 출제되면 거의 100% 나올 게 뭐라고요? 단축과 변경이라는 것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실제는 훨씬 개수가 많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키워드가 뭐라고요? 단축과 변경이라고 하는 거. 단축과 변경은 어떻다? 이때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보셨고 두 번째 출제 이슈. 사실 정비 기본계획 파트에서 가장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권자라고 하는 사람 보통 시장 등이 이슈가 되게 되는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숫자 중에서 답을 뽑는 특이한 주제예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된다 해서 숫자 중에서 제가 웬만하면 숫자는 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숫자는 보통 괄호넣기 형태로 출제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대놓고 숫자를 답을 뽑는 것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다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다 5년마다 재검토 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었죠. 자,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 그다음에 자 뭐가 있냐면 공동구 유지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수립 이렇게 돼 있었고요. 해서 마다 뜨게 되면 무조건 뭐가 된다? 5년마다 이렇게 가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럼 이제 이 챕터에서 기본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감안했을 때, 자, 실제 출제 포인트, 이슈가 되는 건 두 가지로 축약을 하게 됩니다. 바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이 주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게 변경과 단축. 변경과 단축은 어떻다?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 두 개만 치고 들어가셔야 돼. 이걸 뛰어넘는 문제들은 사실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제 살 붙여서 29회 때 나왔던 주제 바로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단위에서요. 앞으로 어떻게 정비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큰 틀의 그림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기본 계획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경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비 계획 그리고 정비 구역의 내용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의 기준점을 삼는 게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의미가 되게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이 얘기, 기본 방침. 국토부 장관은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의미가 10년 단위 수립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정하고 그 기본 방침이 올바로 된 것인가 아닌가를 5년마다 재검토해서 법조문에서는 10년마다 5년마다 되어 있지만 의미상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게 이슈. 그래서 29회 때 출제할 때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걸 바꿔치기, 주어를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나왔던 문제에서 방침은 누가 결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장이 수립을 하게 된다. 이때 시장은 대도시장, 일반시장 등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물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그럼 이제 세 가지로 가십시다. 국토부 장관 기본 방침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시장 등은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한편 도 밑에 있는 시장 중에서 도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수립했던 그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원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인데 변경 단축은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승인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됩니다. 그 내용은 변경과 단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한 문제짜리예요. 그래서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게 딱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기본서를 가지고 좀 살을 붙여 보겠지만은 기본 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계획 파트는 제가 보기에는 출제위원들이 그냥 좀 맞춰보시라라고 보너스로 주는 그런 문제 형태, 이 틀 안에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개념을 확인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정비 계획의 수립 그리고 정비 구역의 지정. 요건 시험에 나올 주제는 아니에요. 한 번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법이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구조상 보셨고요. 정비 구역 지정 누가 한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정비사업을 하려면요. 정비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야 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에 앞서서 바로 전 단계에서 필요한 개념이 정비계획의 수립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정비사업이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부동산 학기론 공부할 때 논의하는 주제입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이 정비법에서 다루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정비계획 수립하기에 앞서서 재건축은요, 미리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지 어떻다?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어떻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이게 노후 불량 건축, 곧 무너진다고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싶을 때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해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습니다. 재개발을 할 때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해서 바로 정비사업 추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디에서? 바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먼저 안전진단을 해서 이게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을 때만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이라는 단계로 거쳐갑니다. 그래서 28회 때 나왔던 주제가 안전진단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소위 뭐가 필요하다?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정말 이 동네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이게 바로 안전진단 해서 하나, 둘, 셋, 총 3가지를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양이 겁나 많아서 아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이슈가 되게 돼요. 해서 가볼까요? 먼저 첫 번째 암기하실 항목, 안전진단 사유에서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비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됐듯이 여기서도 바로 뭐라고요? 자, 지금 안전진단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직접 답을 뽑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엄청 길어요. 엄청 긴 게 하나, 둘, 3개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혹시 출제가 되게 되면 이건 바로 넣기 문제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가르칠 게 아니라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과거에 좀 오래전에 문제 구성할 때 3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틀리게 뽑습니다. 왜? 10분의 1을 뽑아주게 되면 이 문장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제 기술상 다 썼다가는 너무 길어지니까 시험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출제를 하고 싶으면 총 3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진단의 신청이라고 하는 거, 토지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괄호넣기 문제로 3개라고 그랬어요. 다 무조건 다 10분의 1이라서 대표값 10분의 1 하나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살을 붙여 가볼까요? 지금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정비계획 위반권자, 재건축 사업의 그 위반을 위해서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미리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때 되면은 어떻다? 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에서 재건축할 지역 대강 윤곽 잡아놓고 이걸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미리 정해놨어. 2019년 예를 들어서 8월에 정비 계획을 수립해라라고 미리 정해놨는데 여기가 재건축을 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시장 군수라고 하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뭘 한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비 기본계획에서 미리 재건축할 지역을 특정해 놓지 않았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리 노후 불량 건축물 같으니까 확인해 달라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10분의 1 외우셨고요. 두 번째 이슈.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한 15년 정도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안전진단의
제외 대상이라는 개념입니다. 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요, 제외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일단 자, 색깔 입혀진 게 의미상 알아야 되는 게 붕괴, 사용 금지, 진입 도로라고 하는 것이 이슈로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 사용 금지, 진입 도로. 뭔 소리야? 자, 지금 어떤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그럼 뭘 해야 된다? 안전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건물이 무너져 버렸다. 붕괴가 돼버렸다. 그럼 굳이 안전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안전 진단에서도 다 제외하게 된다. 두 번째, 사용 금지라고 하는 거. 자,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무너지진 않았어. 근데 바람 불 때마다 건물이 흔들흔들 사람 잡게 생겼어. 그러면 이거 무너질 게 빤히 보이니까 다 안전 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 번째, 바로 진입도로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다 안전진단에서 제외한다. 개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는 이렇게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만 대상으로 재건축을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의 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주택단지가 있는데 도로가 이쪽에 있어. 그리고 통로가 되게 좁아.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한 10m, 15m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불편하더라. 그래서 자,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멀쩡한 주택 일부를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같이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진입도로에 관한 부분은 뭘 의미한다고요? 어차피 앞으로 때려 부실 집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노후 불량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이미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어떻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제외한다가 키워드예요. 뭔 소리냐면 이걸 다 써줘. 이걸 다 써줘 놓고 마지막에다가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다. 이딴 식으로 상관을 쳐요.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이게 엄청 길잖아요. 길게 다 써놓고 나서 사람들이 읽으면서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끄트머리다가 안전진단 실시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투획을 써버린다고. 그러면 다 외워놓고 당해버려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가 된다? 안전진단, 제외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두 개의 안전진단에서 두 가지 이슈. 첫 번째, 괄호넣기 문제 구성하는 거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요? 이거 다 외우는데 제외 대상이다. 문장이 길어지니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제외 대상이다를 실시 대상이다라고 트릭 쓰는 것들, 이게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출제 포인트, 더럽게 어려운 건데 제의요, 그냥 대가리 따서 외우게 됩니다. 마지막 나왔던 주제예요.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의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요. 요청이라고 하는 거, 문장이 더럽게 길기 때문에 그냥 대가리 따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10분의 1 제외, 제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가십시다. 우리 행정구역 체계를 보면 제일 말단에 있는 게 뭐가 됩니까? 시, 군, 구라는 거 하는 것이 제일 말단입니다. 그 윗대가리가 뭐가 된다? 시도지사, 시도 단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뭐가 된다고요? 그 위에가 뭐가 된다? 이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갑니다. 해서 순서가 시군구, 시도, 국토부 장관.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제의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의요라고 해서, 자, 시군구 자, 시도에서는 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뭘 한다? 요청의 요자를 따게 됩니다. 이제 제의요를 외웠다고 쳤을 때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입안권자, 주로 이제 시군구청장을 의미합니다. 자, 이 시군구청장과 같은 입안권자라고 하는 것은 시도지사 등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를 줄여서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다시 제일 막내가 시군구조를 의미한다고요? 법조문 깔끔하지 않은데 그냥 시킨 대로 단순해 가셔야 돼. 시군구청장, 입안권자라고 한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 단계에서요, 지금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충 결정을 한 상태에서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는 의해서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안전진단 결과 시군구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구청장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또는 시장이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좀 해달라고 안전진단 신청 등등등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전문기관이 판단을 하긴 할 건데 내 입장에서 시장이나 군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굳청장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재건축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왜? 자기들도 돈 처발라서 자기들이 아파트 새로 짓겠다는데 굳이 내가 잘났다고 아직은 버틸만 한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욕만 먹으니까. 그래서 날림으로 어떻게 한다? 바로 재건축 실시 결정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한 단계 위에 있는 시도지사에게 어떻다? 보고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시도지사 차원에서는 이게 난립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어떻다? 전문기관에 어떻다?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시도지사도 다 우리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이 시도지사 등에게 어떻게 할 수 있다?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건축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 아파트 값이 뛰든 말든 별 상관없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표 얻어야 되니까 친한 척 그냥 웬만하면 안전진단 통과시켜주고 등등등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 재건축을 허용을 하면 오히려 집값이 급등을 한다거나 등등등 이런 사회적 문제가 예상됐을 때 요거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요해서 논리체계상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근데 얘들이 이런 거 잘 안 했을 때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이것이 노후 불량 건축물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안전진단. 나중에 보겠지만 재건축은 뭘 전제로 한다고요? 바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게 전제가 됐을 때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이 파트를 외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이렇게 출발합니다. 먼저 10분의 1 괄호넣기 문제 출제했을 때 흔들려서는 안 되겠고요. 두 번째 출제 이슈 중간중간 지문에 나오게 될 때는 붕괴 사용금지 진입자로 중요한 키워드 뭐라요? 안전진단 대상 재배라고 하는 게 키워드. 그리고 어려웠던 거 29회 때인가 나왔던 주제 제의요. 이반권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서 제출, 제를 땄었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의를 땄었고요.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도지사에게 어떻다?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사실 강의한 것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공법이 되겠죠. 한 18년, 19년째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느끼는 건데 제일 어려운 게 공법이야. 이거는 뭐 관심도 없어. 내 땅도 없는데 뭘 이렇게 복잡스럽게. 건물 제일 크다는데 건축법이라고 해서 뭘 그리 복잡스럽게. 내가 무슨 아파트 장사하는 놈이냐고. 왜 주택법을 공부하고. 내가 농부냐고. 농지법을 공부를 하게. 그렇게 복잡해.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시험에 나와. 어떻게 해야 돼? 점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절대 텍스트를 나중에 읽으시면 안 돼. 제가 따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공식집을 만들어 드려서 안전진단 그러면 10분의 1 두 번째 제외라고 하는 거 제외 대상 그 다음에 마지막 키워드가 제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자료에다가 살을 붙여가면서 그걸 외운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생각하겠지 이게 시험에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많은 거야. 그냥 우리가 아니 지금 뭔가 크게 착각을 하는 게 이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얘기를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시험에 나올 걸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장사하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41번에 3번, 42번에 5번 번호를 팔지.
그러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번호 내용 알면은 그냥 뭐로 가르쳐? 그냥 번호 43145-21523 이런 식으로 번호를 가르쳐요. 뭘 고생을 1년 내내 해. 그래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뒤지게 그냥 오늘 번호 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번호 43145 이지랄. 저 이렇게 해서 저증 땄던 사람이에요. 14 시험 볼 때 저는 번호 외우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 당시 시험을 볼 때 민법 대충 됩니다. 법대에서 공부했던 적이 있으니까. 몇 년 지나긴 했어도 추억을 되살리면서 대충 찍어내. 60점, 7점 정도에 대충 법학과를 했는데 아무리 민법을 안 했어도 대충 되겠지. 사실 잘 안 돼요. 운빨이 좋았어. 어쨌든 민법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 제가 경제학 했었으니까 부동산 학기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한 번도 안 보고도 그냥 대충 되겠지. 공법은 가르치니까 되겠지. 근데 공부하는 게 중개세법, 공시세법을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중개세법은 하루 동안 빨간 펜으로 답만 달아서 계속 그것만 외웠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가서 77.5 나왔어요. 중개세법. 내용을 알고 푸는 거 아니고 어떻게 문제 푸는 거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하루밖에 저한테 시간이 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원서접수는 다른 이유 때문에 원서접수를 한 거고 공부를 한 생각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시험 하루 남겨놓고 어떻게 갑자기 하루가 펑 비었어. 갑자기 대구에 떨어져, 대구에. 할 일이 없잖아요. 아는 선배가 대구를 가자고 그래갖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등등등 이렇게 개뻥을 쳐가지고 시험 보기 이틀 전에 내려갔다고 따라갔다고. 근데 나보고 여관에서 자라고 하더니만 아침에 나가면서 일 보고 올게. 형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10시쯤에 올 거야. 밤 10시. 아니 8시 반에 나가면서 밤 10시 그럼 나를 왜 오라고 그랬어?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놓고. 기차 타고 간 것도 배웅하러 갔다가 잘 다녀오십시오 형님 이지랄 하러 갔다가 갑자기 야 너 내일 어차피 쉬잖아 해갖고 내가 기차표 줄 테니까 내일 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이 대합실까지만 따라와라. 나도 바보지. 대합실 왜 우리가 그런 사이냐고 같은 남자끼리.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기차 탈 때까지. 그리고 결국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중개서법을 달달달 답만 달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건 10년간 기출문제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장 등록이라는 문제가 10년 동안 10번이 나왔어. 그 당시 기출문제 기준. 그러면 인장 등록에서 쭉 답을 달자. 내용 몰라요. 의미 알지만 그냥 내용 몰라요. 내용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험을 봐야겠고 그럼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보는 거야. 근데 그 당시 문제가 한 70%가 변경 등록이더라고. 인장 등록의 제일 마지막 키워드가 변경 등록. 그러면 저는 야매로 가는 거야. 인장 등록은 인변, 오케이. 내용은 절대 안 봐. 틀린 것을 고르시든 맞은 것을 고르시든 항상 변경 등록이 거의 70% 이상 답이니까 저는 확률대로 가는 거예요. 인장 등록은 내용을 안 보고 변경 등록 찍기 이렇게. 무식함이 극치죠. 그러니까 주요 키워드가 한 70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인장 등록하면 지문을 찾는 게 아니라 변경 등록을 찾는 거예요. 그다 치고 이제 남는 거 막 공시세법 하나도 몰라요. 그 당시도 몰랐고 전혀 몰랐어. 그 당시에 세법이 최악이었어.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다 끝. 나머지 몰라. 그래서 저는 세법 문제를 들어갈 때 43145-21524 이렇게 번호를 외우고 들어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시험지를 보면 사람이 탐욕이 생겨서 자꾸 읽어보게 돼요. 지식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자꾸 풀어본다고. 시간 낭비고 삽질돼요. 그래서 저는 세법을 그 당시에 12문제인가 14문제 나오듯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냥 탁 10초 만에 풀어버렸어요. 아니 잊어먹기 전에 43145, 2312, 뭐 이런 식으로 빨리 마킹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시간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공시세법을 읽기 시작했어요. 계속 읽어. 계속 읽다 보면 법조문이 부드럽지 않은 문장이 발견돼요.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국어 문맥만 갖고 풀었어요. 그래서 공시세법 52.5 합격. 중개세법 70점 넘고 확률 공법은 90점대. 솔직히 얘기해. 공법은 5개 틀렸어. 87.5. 오늘 말씀해 주제 잘 찍자. 그래서 그때 증을 못 땄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증을 작년이나 재작년에 증을 땄을 거예요. 공부를 다 됐을 때. 근데 문제는 제가
14회 시험 때 봤으니까 벌써 17년 전인가 18년 전에 봤잖아요. 그때 야매로증 딴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게 내막을 알고 시험 보러 가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빵이에요. 힘들어가지고. 한번 떨어져 버리면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든 간에 얼떨결에 증을 따야 돼.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물어봐, 사람들이. 어떻게 증 따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 따놓고도. 이유를 몰라. 그냥 많이 본 거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겸손하다고 또 욕하고 지랄들이야. 그래서 그때 제일 좋은 건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감동적인 얘기가 교회 그 집사님한테 다른 분이 성도가 공부를 하다 보면 뒤지겠거든. 근데 그분 증 땄거든.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고민 상담을 했대. 집사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증을 어떻게 따셨습니까? 그 집사님도 왜 자기가 증을 딴지 몰라. 점수가 나왔으니까 딴 거지.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자매님. 성령의 도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갔던 얘기. 다시 여러분들은 세 가지 키워드. 10분의 1, 두 번째 제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제의요. 이렇게 무시해 가셔야 돼. 이렇게 끊어 가셔야 된다고. 이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모르겠고 통계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문제 구성을 했었으니까 다시 낸다라고 했을 때 확률상 높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러나 무작정 다 외울 수도 없고 무작정 외운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다뤘던 주제에서 안전진단 세 가지 키워드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요거 지금 30회 때, 27회 때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정비 사업의 분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설명드려요. 제가 우리 학개론 할 때 설명드리죠. 제일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뭐라고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언덕백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뭐라고 한다? 재건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뉘앙스를 가지고 가셔야 돼. 그래서 자,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한때 불렸던 사업, 이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 중요한 키워드 뭐가 돼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에 참혹한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 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싹 쓸어버리자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개선. 이게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보나마나 튀어나올 게 뭐냐면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이런 게 튀어나올 수 있다고. 옛날에 있었던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시험 문제랑 비교해갖고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이렇게 깔아버리면 실수한다고. 맞네. 뭘 맞긴 맞아. 개선 사업이라니까. 달동네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언덕배기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뭐라고 한다고요? 재개발 사업. 평지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뭐라고 한다? 재건축 사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 이 텍스트는 금방 공식처럼 외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이제 문제 보니까 이 27회 때 부동산 학개론에서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뭐라고? 다음은 정비사업은 어떤 정비사업을 의미하는가? 1번 주거환경관리사업. 거의 다 1번 다 함정파. 주거환경관리라는 사업은 없다고 지금 현행법에서. 근데 주거환경 이거 외웠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구만 1번. B를 확 꽂혀가지고 1번 딱 꽂아. 근데 사업이 3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 개선사업, 제일 달동네 싹 쓸어버리는 사업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재개발, 언덕백에서 이루어진 사업, 재건축은 어디서?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이렇게 제목, 순서를 외우신 다음에, 그냥 아까 저거랑 같은 거야. 10분의 1, 자, 그 다음에 제외, 그 다음에 제의요 이렇게 외운 상태에서 살을 붙여가듯이 얘도 먼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거야. 저당, 열상, 양호 끝. 저당, 열상, 양호 끝. 저당, 열상, 양호 끝 이렇게 간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에 저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달동네 사람들이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형편이 어려워서 살았던 겁니다.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뭐라고요? 저소득의 저. 두 번째,
자, 달동네 이렇게 형편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거기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주로 단독주택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단 들어가면 어떻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재개발은요, 열상이라고 해서,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라고 되어 있죠. 정비 기반시설 열악.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등을 얘기합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이걸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덕백에 주차시설 안 좋거든. 주차장 안 좋거든. 언덕백에 도로 이런 것들, 겨울철 되면 빙판 얼어가지고 미끄러지고 큰일 나.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에 열악의 열을 따고요.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을 통칭하여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래서 따서 상업지역. 그래서 상을 따면 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단 열상. 마지막 양호라고 하는 거, 정비 기반시설, 양호, 농물 양건 중간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단지, 평지의 아파트 단지, 도로 사정이 특별히 나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양호 이렇게 갑니다.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는 거예요. 저단, 열상, 양호. 나중에 이제 조금 공부가 되시게 되면 정비법 이따우 것은 그냥 공부하실 때 기본적인 틀은 딱 20분이나 10분 안에 다 끊어버려야 돼요. 아니, 무식하게. 중간에 막히는 게 있더라도 줄줄줄 이렇게 훈련하는 게 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장점이 되냐면 문제 모르고도 대충 답을 찍어요. 모든 텍스트를 푸는 게 아니라 핵심 이슈만 외웠으니까 외운 걸로 쇼부를 치는 거예요. 저단, 열상, 양호. 이게 정비사의 분류. 만약에 이 공법에서 이 문제 나오면 그냥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부동산 학개론에서 개발론 파트에서 정비 사업의 분류라고 해서 27회 때 저소득, 그 당시 단독주택인가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걸 가지고 계속 출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가지고 출제가 돼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학개론 출제하는 분들하고 공법적인 지식은 수준이 덧진 게 좀 비슷합니다. 왜냐면 경제학 하는 친구들이 법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수준이 비슷하고 보는 거예요.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주거 환경 개선하고 뭐가 제일 어려워요? 대충 봤을 때? 지금 처음 공부하실 때? 재개발, 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요? 주거 환경 개선이 제일 어려워. 그리고 하나 더 힌트 드릴게. 법조문 순서를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이렇게 순서가 얘가 제일 뒤에 있어요. 아니, 순서가 제일 뒤에 있다고. 근데 제가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3부터 그려서 설명드리려고 주거 환경 개선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27회 때도 그렇고 30회 때도 그렇고 답을 다 뭐를 뽑는다고? 주거 환경 개선을 뽑는 거예요. 왜? 법조문 순서랑 제일 뒤에 있는 게 제일 어렵다고 보는 거야. 이건 출제들의 습관이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으면 출제는 무조건 결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시골에서는 먼저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시골의 종류가 5개, 개발계획 공모까지 하면 총 6개가 쭉 깔리는데 제일 마지막 항목에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렇게 시골에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100분의 30 초과면 어떻다? 시골이 아니니까 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다. 이렇게 치고 가는 거예요. 또는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허가 받아야 되는 게 몇 개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건물 생기면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땅 생기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나무가 생기면 어떻다? 허가를 받아라. 근데 망할 그 법조문의 제일 끄트머리가 뭐냐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30회 때 도시개발법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15일 이상 쌓아놓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좀 얍실하게 출제했어. 근데 출제된 의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제일 뒤에 숨어있는 거 8번째 항목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도시개발법 정비법이 똑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또 한번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단, 열상, 양호에서 저단,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은 열악하고 상업지역, 그 다음에 재건축은 양호라고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작년에도 구성이 됐고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심지어 30회도 사이드 지문 구성했던 것이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정비사업의 절차부터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정비법에서 다루고 있는 정비사업의 절차는 사업 시행인가, 건설 계획 확정입니다. 두 번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공급 계획 확정입니다. 앞에서 도시개발법에서 땅을 분양하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 환지 계획. 아파트 분양하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하는 걸 뭐라고 한다? 준공인가.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외부에 고시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라고 부릅니다. 다시 봐야 돼요.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 뭔 얘기하려고 얘기하면 지금 정비사업의 종류가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총 3가지입니다. 이때 공통적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리스트를 보면 관리 처분 계획 나와 있죠? 관리 처분 계획 나와 있죠? 관리 처분 계획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비법이라고 하는 법은 사실은 여러 가지 시행 방식이 있는데 중심 테마가 뭐라고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을 중심으로 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슈예요. 관리 처분 계획 방식. 자, 그리고 환지 방식이라는 게 보여요. 재개발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환지 방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은 환지 방식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꼭 하나 기억할 게 재건축은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은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써놨잖아요. X표 재건축 환지 안 된다고. 환지가 뭐예요? 땅으로 분양하는 방식. 어떤 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를 다 때려 부시고 나서 4평, 5평 이렇게 땅으로 분양하겠습니까? 재건축은 논리적으로 환지 방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야. 환지 방식으로 만약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이라고 낡은 아파트를 하나 사. 집은 13평짜리.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그걸 다 때려 부시고 13평, 12평, 5평 이렇게 땅 나눠주는 거야. 뭐해 그 땅 가지고. 주말 체험용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환지 방식 유일하게 안 되는 게 뭐가 된다? 재건축 사업은 어떻다?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다시 갑시다. 정부사업 셋 다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게 뭐가 된다? 관리 처분 계획 방식. 근데 유일하게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는 정비사업이 뭐라고요?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웃지 마요. 나중에 봐봐요. 지금 제가 가끔 버벅거리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버벅이고 있잖아. 근데 이제 한 7, 8월 달 되게 되면 지금이야 그냥 좀 짠해서 삑살이 났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묻지도 않습니다. 또 삽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하도 듣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거든. 대신 제가 다른 학원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학원 같으면 이런 식이에요. 민법 선생님 따로 있고 다 과목별로 선생님이 따로 있다 보니까 민법 선생님은 공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고. 개론 선생님 공법을 몰라요. 왜 그래 잘난 척하려고 이 지랄을 한 거예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우리 정비사업에서 앞에 저당, 열상, 양호라고 하는 거 나오죠? 그럼 보통 99%의 학원의 제 학개론 선생님들은 이게 이 문제가 떴다고. 그럼 지들이 모르거든. 중간에 또 법까지 바뀌니까. 그러면 공법 시간에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모르니까. 그러다 치고. 이게 과목별로 선생님이 다르면은 다른 과목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초반에는 선생님이 훨씬 잘난 척을 많이 해. 근데 한 7월 달 되게 되면 수험생들은 6과목을 대충 다 섭렵을 하잖아요. 서로 매칭되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을 띄엄띄엄 봅니다. 공부생이 민법에 대한 저당권을 잘못 설명하면 아이고 이렇게 개론생이 정비사업의 종류를 잘못 설명하면 아이고 이렇게. 근데 저는 다 외웠어요. 그러다 치고 시행 방식의 체계를 보셔요. 그냥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종류를 하나하나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모두 채택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된다?
관리 처분계획 방식.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은 주거 환경 개선도 재개발도 재건축도 일단 인정된다. 그리고 16회, 20회 때 나왔던 출제 포인트, 재건축은 어떻다?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왜 우리가 정비사업 시행 방식으로서 또 도시개발사업 시행 방식으로 실제 따지는 게 환지 방식하고요, 관리 처분계획 방식만 공부를 하니까 계속 예를 갖고 짜깁기를 해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치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요, 시행 방식이 많죠. 아니, 잘 모르겠는데 많잖아요, 개수가. 많다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문제에서는 혼용 방식이라는 걸 끌고 들어와요. 앞에 이런 저런 것들을 섞어서 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런다? 혼용 방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길고 복잡한 얘기를 쓸 수도 없어. 복잡시로니까. 그러면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사업 시행 방식을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혼용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앞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 외운 다음에 혼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지문 구성할 때 주거 환경 개선 끝하면 혼용을 끌고 들어와요. 대충 두 개를 섞어가지고. 그렇다 치고. 그럼 다시 갑시다. 관리 처분계획 방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지가 중요한데 관리 처분계획 방식 특징을 볼까요? 자, 먼저 주거 환경 개선 따로 정의 안 합니다. 그냥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 채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식, 이 관리 처분계획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출제 이슈가 되는 거 다만 나오면 출제연도로 환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이란 명제만 나오면 출제연도 좋아 죽어. 왜? 예외니까. 문제 구성이 편한 거예요. 여기서 다만은 여기서 나와요. 자, 재건축은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내 시설 및 오피스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오피스입니다.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재개발은 오피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 있어서는 관리 처분계획 방식인데 뭐가 들어간다? 오피스텔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건축에서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오피스텔이란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출제 이슈야. 지난번에 정부사업 시행 방식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인가받는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법 틀렸습니다.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관리 처분계획은 어디에서? 재건축에서만 이슈가 되죠. 30회 때 문제에서 또 출제를 합니다. 뭐라고? 재건축 사업에 따른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요. 보니까 준주거지역, 그리고 어디에서 상업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는 어떻다? 오피스텔을 최대 얼마? 30%까지 어떻다? 공급할 수 있다. 정말 문제 잘 만들어요. 왜? 여러 가지 항목을 비교해서 가장 정확히 공부한 사람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을 분양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재건축에 한정합니다. 한편 재건축은 역세권이라는 개념, 이게 준주거적 상업지역입니다. 준주거적 상업지역의 의미가 역세권이라는 의미라고요. 이런 지역에서 전체 면적, 건축물 면적 기준 30% 이하까지 어떻다?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어떻다?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없다. 요거는 최근에 이제 한 5, 6년 됐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광교 신도시 여기 할 때부터 이제 이슈가 됐어요. 뭔 소리냐면 전에는 아파트 재건축 신도시를 만들 건축을 하든 간에 아파트만 이빠이 지었었어요. 그런데 1인 가구, 1인 세대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뭘 꼭 끼워 넣어요? 오피스텔을 꼭 한 동씩 끼워 넣습니다. 이유는 기존의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식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역세권에다가 그건 상가 건물 같은 거야. 거기다가 무슨 오피스텔 이렇게 간판을 붙여놔. 그럼 그게 오피스텔이었어. 근데 개판이야. 첫 번째,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편의시설은 딱 하나 있어. 1층에 CU 편의점. GS25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 사람, 살는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고요? 공원도 산책하고 싶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각종의 편의시설을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오피스텔 한 동 지면서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는 거죠.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분양할 때는 99%가 아파트를 10동을 짓는다. 그럼 꼭 한 동 정도를. 아파트를 5동을 짓는다. 그럼 꼭 한 동 정도를 뭘로? 오피스텔을 분양을 합니다. 물론 투자 가치는 많이 떨어집니다. 왜? 단가가 낮으니까. 아파트가 5억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오피스텔은 2억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정도 지났을 때 아파트가 만약에 한 20% 올라서 7억이 됐다. 7억이 됐다라고 40% 올라서 7억이 됐다면 오피스텔은 40%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아니 싼 거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아예 아파트가 안 오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항상 오른 것만 생각하니까.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재건축할 때는 어떻다? 오피스텔 면적 대비 30%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대신 용도적은 준주거적, 상업적에 한정하게 된다. 다시 가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게 많은데 그저 관리 전문객 이게 중심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환지 방식. 그래서 지금 계속 재건축에 관리 전문객 오피스텔이라고 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릴 것은 16회, 20회 내던 것처럼 환지 방식 재건축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되게 문제를 응용한 케이스예요. 과거 16, 20회 때 이걸로 도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28회, 30회 때 이걸 가지고 계속 구성을 하고 있고 주거환경 견석은 혼용 방식이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정도가 바로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이에요. 이것도 아주 괜찮은 출제 이슈. 최근 5년 동안 두세 문제 출제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 주제, 이제 용어에 관한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후불량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예, 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일반 교재를 보면 엄청 길어요. 시험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동안 딱 한 번 나왔던 거, 16년 동안 안전사고에 우리가 있는 건축물. 이걸 노후불량 건축물. 이건 안중에. 그러면 지금요, 정비사업 관련 용어 있잖아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나중에 기본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 동안 3문제 냅니다. 환장합니다. 5년 동안 3문제를 낸다고요. 도배를 해버린다고. 정비법에서 5년 동안 3문제를 낼 만한 주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쉽냐? 개뿔 쉽긴 뭘 쉬워. 그게 그거 같아서 헷갈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비교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전체 그림 간단히 보고 외울 것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비기반시설. 요거 기반시설의 일종입니다. 국토개혁 공부할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 할 때, 기반시설 부족하고 설치 곤란할 때, 기반시설이 뭐냐? 도로 상하수도 학교 2년 20%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도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이야. 도로 상하수도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이제 이해부터 먼저 하시고 나서 나중에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에 도로라고 하는 거 나오게 됩니다. 도로 있게 되면 뭐가 필요해? 주차장. 주차장 이름이 뭐가 된다? 공용주차장. 도로 그 다음에 상하수도라고 하는 거 있죠? 상하수도 연계된 개념이 뭐가 있었어요? 공동구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거기에 가스관, 하수관은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만 수용할 수 있다. 상하수도랑 연계된 게 공동구. 그 다음에 공원이라고 하는 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녹지, 하천, 광장, 공공공지. 공공공지라는 것은 공적인 목적 때문에 빈 땅으로 두는 겁니다. 녹지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가스, 지역 난방시설, 소방용수, 공급시설, 비상대피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뉘앙스상 겁나 큰 돈 들어간 겁니다. 하나 만들려면. 뭐가 됐든 간에. 즉 국가는 지자체가 나서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구조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이해 가십시다. 자, 한번 찍어보세요.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하고 뭐를 더 출제 포인트로 삼을까요? 법조문 순서는 정비기반시설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이 뒤에 나옵니다.
시험 문제 포인트는 모두 공동 이용 시설이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외우셔야 돼. 그래서 쉽게 가는 방법은 정비 기반 시설은 스케일 큰 거다. 이에 비해서 공동 이용 시설은 스케일 작은 거다라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시험 문제 봤을 때 시험 볼 때 시험이 그냥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 하는데 스케일 큰지 작은지 이게 알게 뭐야.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주제 중에 제일 통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이 문제라고요. 해서 먼저 놀이터 있습니다. 마을 회관 있습니다. 공동 작업장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야 돼요. 공동 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 회관, 공동 작업장. 뭐 놀이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마을 회관이 도시에 있나? 좀 그래. 그보다 더 웃긴 게 공동 작업장. 뭔 공동 작업을 해, 달동네 사람들이. 이게 1963년도에 만들어진 법조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거야. 놀마작, 일단 대가리 따서. 놀이터, 마을 회관, 공동 작업장의 작달, 놀마작. 놀마작. 세 개 남았어. 세 개만 외우면 끝나니까 이게 제가 하다가 연구를 한 끝에 대가리 따서 외우는 수밖에 없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놀마작. 두 번째,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에 구, 그 다음에 세탁장에 세, 그 다음에 그냥 화장실에 화 가볼까요? 그 다음에 수도의 수. 뭐가 되죠, 그러면? 구세화수. 놀마작 구세화수.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워낙 디테일이 되니까. 구세주 할 때 구세. 화요일, 수요일 할 때 화수. 구세주는 언제 와?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구세화수. 얼마나 좀 먹고 살기 힘든지 아시겠죠?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어야 돼. 책을 보면서. 구세주, 화요일, 수요일 온다. 주님이 오신 날은 일요일 날인데. 어찌되든 간에 구세화수. 구세주는 언제? 화요일, 수요일. 놀마작, 구세화수. 마지막. 자, 타가소.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어가 어려우니까 탁집으로 갈까요? 그 다음에 경로당의 당자, 탁집당. 아니 뭐 알아서 만들어도 돼.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타거당을 나는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러시던가. 놀마자. 구세주는 화요일 수요일에 구세화수. 그 다음에 탁집당 이렇게. 놀마자. 구세화수. 구세주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그 다음에 탁집당. 무슨 집 이름 같잖아요. 저희 학교 가면, 대학 가면 그거 있는데, 비천당이라는 문화재가 있어요. 근데 그 초서로 흐려쓰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불탄당으로 보여. 해서 다시, 놀마자, 구세주는 화요일 수요일에 탁집당에 오시네. 놀마자, 구세화수, 탁집당. 말 만드셔야 돼. 근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왜? 통계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놀마자, 구세화수, 탁집당 이렇게.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렇게 가십니다. 최근 문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여기다가 뜬금없이 유치원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어요. 내다가. 유치원은 왜 냈냐면 한유총 때문에 냈어요. 한유총. 그럼 시민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계속 시험 출제하고 이런 시점에 전후에 계속 한유총, 유치원 얘기가 도배를 하니까 출제위원이 그걸 본 거야. 우연히 법정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 타가소, 경로당, 탁집당 좋은데, 유치원 빠져있네? 유치원을 시험을 내고 난리야. 놀마자, 구세주는 화요일 수요일에 어디로? 탁집당. 놀마자, 구세화수, 탁집당.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작년까지 이렇게 공식 안 만들었는데 방법이 없어요. 통계적으로. 이게 뉘앙스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풀라고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거 못 손대요. 그래서 놀마자, 구세화수, 탁집당. 놀마자, 구세화수, 탁집당.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정비 기반설, 공동 이용설 얘기고요. 마지막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허가 대상 개발행위라고 해서 자, 여기에 이제 공작물의 설치 얘기하고요. 자, 토속 자체는 빠져 있는데 요 정도 이제 외우고 가겠습니다.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왜? 도시개발법이랑 구조가 똑같거든. 자,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그리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토지 분할, 공유 수면에 대해 땅 생기는 거죠? 이게 지분 쪼개기 이런 걸 막는다 이런 취지예요. 물론 현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법 하나 만들고 계속 카피해 쓰는 거야. 도시개발법 성표 무조건 허가 받을게. 자, 땅 생기는 거, 공유 수멸이 토지 분할. 그 다음에 중목의 벌처식재, 경작재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나무 생기는 케이스.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 등 건물 생기는 거. 자, 보상 노력, 건물 짓고 나무 심고 지분 쪼개고 이런 것들 어떻다?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작년 문제, 도시개발법에서 이동용에 대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라고 하는 거, 요것도 다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요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하고요,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가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요렇게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이것도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관련한 설명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반복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비사업의 분류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순서에 따라서 자, 저단이라고 하는 거, 열상, 양호, 이게 정비사업의 정의. 두 번째 이슈, 수행 방식에서 다 관리처분계획 방식 가능하다.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과 다르게 준주거 상업적이라는 전제에서 오피스를 30%까지 뽑아낼 수가 있다. 한편 다 환지 방식 가능한데 재건축 사업은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놀마자 구세주는 화요일 수요일에 바로 탁집탕으로 오시게 되네 해서 놀마자 구세화수 탁집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공동이용시설. 문제를 구성할 때는 공동이용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비교하는 문제. 마지막 주제. 자, 도시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 땅 생긴다, 토지분할 공유 수면의 매립, 나무 생긴다, 중목의 벌처식재, 경작재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그리고 건물 생기는 게 가설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비구역 지정까지 보셨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주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